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패션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오디박스의 장재영 실장님 모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안녕하세요. 장재영 실장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도 혼자세요? 예, 저희 권정한 대표가 예. 지난주에 대만 출장을 갔어요. 개인 일 때문에. 예. 가서 주말에 와가지고 지금 몸살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침에 문자가 급하게 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대만 지진 얘기 크게 났는데 예, 그거 지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세요? 예, 그거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 감기 몸살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사무실 약간 오후 늦게 나왔다고 하고 오늘은 이제 못 일어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저만 녹음하러 왔습니다. 예, 아유 권정한 대표님 빨리 쾌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마 뭐 젊으니까 저보다 훨씬 젊으니까 금방 일어날 거예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저희 애청자분들은 걱정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업을 막 여기저기 일으키려고 하시는데 대표님이 몸살로 있으시면 어떡해요? 예, 그래도 지금은 약간 한가한 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이제 세제가 지난주에 바로 선적이 돼가지고 4월 중순에 들어와요. 아이고야. 어이구?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이메일 같은 거 오는 거 보니까 그쪽에서 생산도 늦어졌고 또 김유리 팀장이 이메일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재택근무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영국에 폭설이 와가지고 회사에 출근을 못했대요. 그래서 집에서 근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지난번 프리미어 리그 이렇게 중계하는 거 보니까요 한방 눈이 펑펑 내리는데 축구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일주일째 출근을 못했고 선적 날짜는 언제다 이렇게 공지해가지고 왔고 또 이제 그거에 맞춰서 선적사가 픽업해가면서 대략적인 날짜를 얘기해 줬는데 한 4월 15일 경으로 도착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희 애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너무 늦어지네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추위도 안 끝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 너무 따뜻해지고 있어서 걱정스럽긴 하지만 뭐 결국은 뭐 바늘 허리 메어서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제품 들어와가지고 그거 맞춰가지고 다운 세제들 이제 공급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최근엔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남양주에 저희 이번에 이제 오픈하는 공장 부지 조금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셨어요? 금주 중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작게 시작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탁 공장 예전에도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애청자분들 중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세탁 공장 도대체 어떻게 이용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세탁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틈새 마켓을 공략하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주변에 있는 뭐 크린토피아라든가 빨래방처럼 그렇게 하는 형태가 아니라 저희는 고급 제품들 저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니왁스 친환경 세제를 이용을 해서 한 벌 한 벌 수작업을 해가지고 직접 세탁하고 발수 처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세탁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프리미엄 세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은 모든 제품을 다 하진 않고요. 저희는 이제 고어텍스, 이제 고어텍스 같은 이제 기능성 의류, 그다음에 침낭, 그다음에 다운 의류. 그 다음에 다운 침구류 이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배송을 하고 받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김태희가 덮고 자는 이불도 하시는 거네요? 하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린토피아나 이런 데다가 맡기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세탁을 했는데 대용량이기 때문에 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은 저희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오리털의 그 기름 성분 같은 거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는 친환경 세제를 활용을 하니까요. 그런 프리미엄 세탁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비전을 주변 분들한테 얘기하니까 과감히 투자하시겠다는 분들도 나타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세탁의 모든 부분을 다 컨트롤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고급 제품들 뭐 개인적으로 뭐 한두 벌 정도는 이제 고급 제품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20-30만 원짜리 이상의 옷들. 오리털도 뭐 고급 오리털 그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두 번 뭐 세탁할 수 있는 그런 쪽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탁부터 이제 건조, 그다음 발수 처리 이런 부분을 좀 차별화하고 유통 같은 경우에도 차별화하는 배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맡길 때
택배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예, 그 방법들은 이제 고객이 직접 보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택배 기사분을 보내가지고 픽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편의점에서 저희한테 바로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나중에 되면 저희가 이제 뭐 도봉산이나 북한산 같은 데다가 예를 들어서 픽업샵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수거하는 그런 샵 같은 걸 운영을 해서 등산 가실 때 맡겨놓으면 저희가 거기서 받아서 직접 세탁을 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네요. 예.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일본처럼 두꺼운 옷 같은 경우는 직접 뭐 6개월, 뭐 1년까지 보관까지도 지금 보면 LG 같은 경우에 스타일러라는 제품 있지 않습니까? 옷 보관하는. 냉장고 비슷하게 생긴 거.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설비를 갖춰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고객의 옷을 쾌적한 상태로 보관까지 해가지고 원하는 시간에 배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하려고 해요. 일본 세탁업은 그쪽까지 지금 발전이 돼 있고요. 일본은 그렇게 하나요? 예, 그런데 한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도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 사업까지도 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의 선도 업체들은 오디박스가 하는 거 보고 잘 되면 따라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아마 그쪽은 이제 나중에 설비까지 갖춰지고 또 그러는 쪽이고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뭐 텐트 세탁이나 발수 이런 것까지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나중엔 그런 제품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세탁이라는 쪽보다는 애프터 케어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장 쪽으로 조금 앞서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 얘기하신 것 중에 그 보관이 가장 매력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운 같은 거는 집에 보관하려면 그 압축팩 있잖아요. 그런데 넣어놓으면 나중에 꺼내보면 이게 다 이상해져 버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을 많이 이제 호소를 해가지고 일본의 기쿠야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렇게 보관까지 6개월까지 무료, 그 이후부터 유료로 전환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에 세탁 맡겨서 9월에 찾아갈 수도 있고 3월 세탁 맡겨서 12월에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런 서비스까지 다 커버가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은 어느 정도로 잘 돼 있는가 하면 직접 고객의 물건을 받아서 세탁하고 또 배송까지 직접 해줍니다. 직원들이. 그 서비스까지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면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한국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서비스 하시면 저희 집 것부터 좀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에 다운 자켓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걸려 있으면 옷장에 옷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비용도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저렴하게 맡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본은 집들이 작고 장도 작으니까. 한국도 못지 않죠. 그래서 한국도 그 시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제품들이 일반적인 티셔츠나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고급 제품들이겠죠. 아무래도 뭐 오리털, 고어텍스 뭐 이런 제품들 중심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 애프터케어 시장 같은 경우는 세탁의 애프터케어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또 오디박스는 서서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꽤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 블루오션이라는 확신이 계셨던 것 같아요. 요즘 1인 가구들 늘잖아요. 이태원 쪽만 보더라도요. 요즘은 인기 있는 카페들이 보니까 빨래와 관련된 기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카페 안에. 그러니까 커피 마시러 가는 건지 빨래를 하러 가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그 카페에 들어가면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1인 가구다 보면 아무래도 좁겠죠, 집이. 근데 젊은 분들은 물론이고 이제 중년 분들도 이제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 옷에 대한 욕심은 또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런 서비스에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탁 같은 경우도 일본처럼 DIY 형태로 다 바뀌고 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고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직접 세제를 사서 내가 세탁을 하거나 또는 시간이 없는 분들은 직접 맡기고 그거를 보관까지 해주는
그런 형태로 애프터케어 시장은 발전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저희 오디박스가 제안하는 그런 미래, 애프터케어 시장의 미래를 보고 관심을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저희 애청자분들은 지금 그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내 옷 언제쯤부터 맡길 수가 있을까? 예, 아마 빨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4월 중순 이후부터 해가지고 고객분들한테 저희 이제 경불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고객분들 옷을 직접 받아가지고 한 벌 한 벌 세탁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벌크로 뭐 20벌 30벌 넣고 그냥 속된 말로 잡아 돌리는 형태의 그런 세탁이 아닌 저희는 한 벌 한 벌. 아무래도 고급 옷이다 보니까 한 벌 한 벌 집에서 하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이제 최고급 세제, 최고급 세제를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세탁 장인인 권정환 대표가 직접 한 벌 한 벌 빠는 걸로. 국가가 인정한 세탁 기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도 문의가 많이 온 게 이제 일반 회사들에서도 문의가 많이 와요. 원단업체나 이런 데서. 그러겠네요. 저희가 이제 그 공급하고 있는 발수제가 친환경 발수제고 또 유럽에서는 지금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되거든요. 유럽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발수제를 쓸 수 없냐라는 문의가 많이 와서 샘플도 제공해드리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그 일반인 상대로 하는 발수제와 그 이제 원단 회사에서 쓰는 발수제는 약간 성분이 다릅니다. 원단 회사에서 쓰는 발수제는 이제 발수력이 더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뭐 각효제라든가 기타 첨가물을 넣어요. 짧은 시간 안에 그 발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랑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뭐 텐트 업체도 그렇고요. 원단 업체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 지난주에도 상담을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오디박스에 투자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이제 경불진 회원분들에게 조금씩이나마 같은 이제 투자라는 개념보다 이제 패밀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패밀리라는 게 뭐 사실은 작은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지만 멤버십 형태로 갈 수 있는 그런 쪽까지도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뭐 5년 10년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패밀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경불진 회원분들이 뭐 패밀리로 돼가지고 저희한테 옷 같은 거 맡기고 세탁을 또 해드리고 또 나중에 이제 그에 따른 이윤 같은 거를 뭐 조금이나마 같이 뭐 은행이자 이상으로라도 충분히 드릴 수만 있다고 하면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쪽이 이제 아무래도 친환경 단체 쪽에 투자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멋진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영국하고의 이제 어떤 그 관계 같은 걸 돈독히 하기 위해서 아까 픽업샵 그 도봉산이랑 북한산에 한다고 하셨는데 관악산이랑 수리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데들은 이제 2평, 3평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등산 가시는 분들이 옷 맡기고 거기다가 그럼 거기서 받아서 뭐 오전에 픽업해가지고 와서 세탁하고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일단 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산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게 어느 정도 확대가 돼서 일반인들도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전철역 같은데 비어있는 상가들 중에서도 2평, 3평, 4평짜리 여기 양재 좀 해주세요. 이런 데들도 가능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고객들한테 가까이 가는 형태로 가게 되면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적인 어떤 유통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진짜 빨리 이 얘기하신 게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은 급한데 사실은 일을 쭉 해오다 보니까 사실은 생각만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당장 이제 물건 들어오는 것부터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좀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두 분이 워낙 꼼꼼하셔가지고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권정환 대표가 꼼꼼하고 저는 이제 방향만 좀 잡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한번 예고해 주셨던 것 같아요. 글로벌 브랜드 인수 사례 관련돼 가지고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아마 최근에 이제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주목받는 패션 업체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은 휠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휠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한국 업체가 휠라 코리아가 글로벌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전까지만 해도 이태리 유럽을 대표하는 스포츠 브랜드였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휠라 코리아가 91년도에 회사가 윤윤수라는 분이 인수를 해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라이센스로 이제 생산을 했죠. 그래서 90년대 초중반에는 휠라가 약간 인기를 끌었습니다. 패션 스포츠라고 하는 영역을. 제가 그때 필라옷 정말 많이 샀었어요. 예,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형태, 그 이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색깔 같은 거를 다양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패션 스포츠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개척을 했던 그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가 그때 전성기를 지나고 나서 한 10년 정도는 이제 오랜 침체기를 겪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다시 그 르네상스를 맞기 시작했어요. 계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스포츠 브랜드는 사실은 휠라가 옷을 잘 만들거나 신발을 잘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뭐 나이키도 그렇고 아디다스 그렇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독특하고 마케팅이 뛰어난 것뿐이지 옷 자체의 상품성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뛰어난 업체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휠라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어떤 마케팅을 했습니까? 예, 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 애들이 휠라 신발들을 많이 신거든요. 김유정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다음 펩시 같은 데랑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콜라 회사요? 예,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콜라 그래서 회사랑 티셔츠에다가 펩시 록도 받고 휠라도 받고. 콜라랑 필라는 좀 안 어울리는데요. 그러니까요. 안 어울리는 것과의 조합을 이뤄낸 거죠. 아니 그래도 라임이 맞는데요. 필라, 콜라. 예. 그리고 그다음 이제 포켓몬. 포켓몬이랑 있어요? 그런 데랑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그 브랜드들이 그 전까지는 그런 종류의 시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그 바나나 우유 같은 거, 바나나 우유 같은 경우도 빙그레가 다른 데랑 콜라보레이션 같은 경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듯이 그런 콜라보레이션 하는 사례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고 또 그 이면에는 최근에 이제 대표이사로 오신 분이 그쪽에 마케팅 쪽을 총괄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휠라 하면 약간 좀 이런 표현을 쓰면 뭐지만 약간 구린 느낌들 40대 그랬어요? 50대가 입는 구린 느낌. 하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니까.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어깨들이 입는 옷. 어깨요? 그래요? 그러니까 조폭들이 입는 옷. 필라를요? 그랬습니다. 조폭들이 입는 옷으로 한때는 그러니까 이 막 등치 좋은 조폭 아저씨들이 입는 옷이 또 휠라였었던 적이 있고. 아니 근데 박 PD는 왜 입었어요? 그렇게 저는 등치 안 좋은 아저씨인데. 그래서 그런 적도 있고 한때는 또 휠라가 그 지방 같은데 또 내려가면요. 그러니까 지방 중소도시 같은데 보면 약간 좀 그러니까 그 업소 종사자들이 입는 속옷으로 또 유명을 했어요. 속옷이요? 여성. 필라가 속옷도 만드나요? 예, 필라 인티모라고 그래서 속옷을 만드는데 이제 업소에 종사하는 여자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어깨 아저씨들이 여자친구한테 속옷을 사준 거죠. 그래서 공주나 이런 데서 공존의 히트를 했었던 브랜드이기도 했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필라를 좋아했던 거는 흰색을 기본으로 하면서 선명한 컬러들이 조금씩 들어갔던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의 어떤 컬러나 감성 같은 걸 끌어와가지고 그거를 한국의 이제 패션 시장에 잘 접목을 해서 엄청난 히트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스포츠 의류 시장이 침체기를 겪게 되면서 휠라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휠라, 르카프, 프로스펙스, 헤드. 사실은 휠라를 약간 카피한 게 헤드 브랜드가 그랬거든요. 근데 헤드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히스토리가 있었던 브랜드였고 또 그런 브랜드가 이렇게 침체기를 겪는 동안 이제 휠라의 윤윤수 회장이 이태리 본사를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휠라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보면 한 세계 5대 브랜드, 5대 스포츠 브랜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창기엔 라이센스로 브랜드로 해가지고 한국 내에서만 성공을 하다가 이제 자금을 빌려와가지고 휠라 본사를 인수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상장도 했고 지금은 이제 주가가 한 10만 원 정도 이상으로 되고 있고 또 그래가지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회사가 확장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그 뭐죠 타이틀리스트라고 하는 골프 브랜드 타이틀리스트 그다음에 풋조이라고 하는 골프 신발 브랜드까지 인수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이 됐고 대략 매출만 해도 한 2조 2천억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네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필라 사랑이 여전해서 예. 얼마 전에도 그 코트 클래식인가? 예, 그 맞습니다. 신발을 샀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신발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습니까? 네. 한 6, 7만 원대 정도 되는데 그 생산 라인을 중국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가격대에 맞는 중급에 맞는 6만 원에서 7만 원짜리 제품을 생산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든 제품이죠. 그리고 그게 대략 한 1년 6개월 만에 한 100만 족 이상 판매가 됐어요. 와, 국내에서만요? 예, 맞아요. 100만 족 판매면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최근의 사례를 비춰봐서는. 그러니까요. 제가 사고 나서 그런 건지 유독 그 젊은 커플들이 예. 그 흰색 예. 테니스 코트 클래식 예. 그걸 많이 신고 다녀요. 예, 그리고 이제 컬러도 상당히 좀 다채롭게 나오고 있고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해가지고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 제품이 좋은 제품은 아니고 사실 신발이 편한 신발은 아니거든요. 각오를 해야 되겠군요. 예. 아직 신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운동화는 어지간하면 편하니까. 예. 예, 뭐 런닝화나 이런 거 아니면은 예. 특히 뭐 발이 뭐 물집 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굉장히 세련된 컬러를 뽑고 예.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세련된 마케팅이라고 보면 맞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스포츠 업체들이 되게 부진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생각의 틀을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휠라는 그런 부분을 되게 과감히 예. 벗어나가지고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마 한국에서 인수한 브랜드 중에서 가장 성공한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휠라 말고도 MCM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예. 사연 많은 브랜드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독일 핸드백 브랜드인데 한국에서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김성주 회장, 그렇죠. 그 박근혜랑 예. 적십자인가요? 예, 지금 적십자 총재를 하고 있는 이제 김성주 씨가 여기가 원래 이제 대성그룹 삼천리,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그 맞달인데 이제 미국에서 근무하고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성공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게다가 중국 사람들이 워낙 MCM을 좋아해가지고. 워낙 많이 사다가 최근에 이제 뭐 중국하고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매출이 좀 급감했긴 했지만 MCM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 브랜드를 인수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된 거죠. 아하. 한국에서도 여전히 잘 팔리나요? 예, 그래도 아무래도 중국가 시장에서 그 이제 그런 MCM 같은 브랜드는 뭐 루이비통이라든가 프라다 같이 약간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라기보다는 그 메스티지 브랜드, 메스 프레스티지 브랜드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가격대는 중고가지만 약간 고급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브랜드로 하나의 영역을 차지한 브랜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중간 단어가, 그러니까 그런 합성어가 있어요. 메스티지라는 그런 신조어를 만들어낸 브랜드가 된 거죠. 그러면 코치가 약간 그런 컨셉인가요? 예. 코치도 약간 그 그룹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코치는 약간 더 높은 가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명품 느낌이 나지만 가격은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투미가 최근에 그런 형태라 가지고 남성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은 거죠. 그리고 여기 그 패널로 오시는 타거스, 타거스도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을 이제 향해 가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맞는 거죠. 메스티지 브랜드. 투미는 비싸던데요. 예, 그러니까요. 약간은 가격이 싸지는 않고 약간은 비싸고 이미지는 약간 명품의 이미지가 나는 그런 형태로 모든 업체들이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가방이 뭐 싸게는 30만 원부터 4, 50만 원까지 구성이 되는 그런 형태로. 아니 아무튼 저는 그게 좀 궁금한데요. 그 정도의 가격의 값어치가 있는 건가요? 그 뭐 제조 원가나 뭐 이런 거로 따지고 나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뭐 기업의 비밀이겠죠. 뭐 5배수인지 6배수인지.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브랜드라는 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작업이고요. 그러기 위해선 다른 업체와 다른 엄선된 소재, 그러니까 뭐 차별화된 봉제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별화를 해 나가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마케팅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누가 그렇게 얘기하죠. 뭐 루이비통 가방을 그 원가 분석하면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루이비통 제품들의 원가는 지금 팔리는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 뭐 10배, 15배 이렇게 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가 주는 이미지라는 게 수십 년간 만들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또 쉽게 쌓여지지가 않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남자 시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자 시계도 롤렉스나 이런 것들이 뭐 100년 전통의 시계들도 다 그런 식으로 신뢰, 품질 이런 걸 쌓아온 거니까요. 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시계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거 되게 심플한데. 그러니까요. 시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희소성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와 전통, 그다음에 좋은 또 실제 수작업으로 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인에 맞춰져 가지고 이제 명품이란 단어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품이란 단어가 한국에서 유난히 많이 써지는 것도 사실은 이제 뭐 프리미엄이란 단어, 명품이란 단어가 한국에서, 외국에선 사실 그런 단어 그렇게 많이 쓰지 않거든요. 고가품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한국에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특히 패션 상품에서는 그렇게 차별화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메스티지도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인가요? 맞습니다. 국내에서 만든 단어고요. 아까도 휠라도 말씀드렸던 휠라에서 뭐 패션 스포츠 이런 말은 사실은 없어요. 외국은 패션 스포츠는 그냥 스포츠웨어, 뭐 액티브웨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지 사실은 뭐 패션 스포츠, 뭐 캐주얼 스포츠. 그래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캐포츠라는 말도 만들었고요. 캐포츠는 뭐예요? 캐주얼 스포츠. EXR이라는 브랜드가 EXR이라는 브랜드는 아시죠? 그거는 지금 이제 브랜드를 접었는데 그것도 하나 들어오면서 신조어를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패션 브랜드 업체들은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차별화된 브랜드다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롤렉스 같은 경우는 비싼 게 이해가 되는 게 다이아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결혼할 때 그 시계를 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1,000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2년 뒤에 보니까 가격이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친구가 롤렉스 시계를 결혼 예물로 샀어요? 그 정모 씨라고 있는데. 정모 씨? 정주영네 집안이에요? 야, 어떻게 시계가 2년이 지났는데 가격이 오를 수가 있냐 그랬더니 다이아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거꾸로 가는 제품들이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같은 것들이 간혹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명품 시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제품이 예를 들어서 완전히 품절이 됐거나 생산이 안 된다고 하면 가능한 건데 뭐 신제품으로 계속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루이비통 가방 같은 경우도 여자들한테 뭐 재테크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다른 제품들이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자들한테 과소비를 유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위로해주는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 말에 루이비통 사면서 이거는 뭐 샤넬백 사면서 이거는 뭐 중고가 얼마다 저는 그 말에 동의 못합니다. 그렇죠. 한정판이 아닌 이상은 다 사기일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뭐 연예인 정말 그 엄청 유명한 연예인이 들었던 되게 그런 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면 경매 시장에 나갈 수 있고 그런 거지, 일반인들이 그렇게 들었던 제품들이 2년 3년 지나가지고 그렇게 값어치를 갖는다는 말은 저는 반 이상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최소한 유관순 열사 정도가 맞습니다. 들었던 그런 가방이면은 이게 맞아요. 값어치가 있지만 박근혜가 들었던 가방은 이게 값어치가 완전히 똥값 되지 않았을까요? 거긴 망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소장 가치가 있는 명품이나 이런 제품들일 경우에는 당연히 경매로 갈 수 있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일반인들이 들었던 백이 뭐 2년 3년 지나 더 비싸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샵에서 판매하는 판매사원들의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농담 아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이라고 저는 한마디로 농간이네요. 농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에르메스의 버킨백도 일반인이 사면 시간이 가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맞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새 아파트가 아무래도 10년 된 아파트보다 비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이게 뭐 희소성. 그거는 특수한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 일반인들이 사는 제품에 그런 속은 거였군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시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학창 시절만 해도 시계가 필수품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시계를 차고 다닙니까? 우리 실장님 차셨는데. 전 시계가 아니잖아요. 이거 스마트 밴드. 그러니까 스마트 밴드니까 시계랑 다르죠. 예를 들면 뭐 손석희 앵커가 차는 그 카시오 시계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손석희 앵커가 차는 카시오 시계가 실제로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시계거든요. 옛날 그 삐삐삐삐 맞아요. 그 카시오 시계 정말 옛날 시계. 그거 차고 다니세요? 그거 차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손석희 앵커가 찬 시계라고 하면 시계 자체는 안 비싸지만 그거는 값어치가 있겠죠. 그건 사고 싶겠죠. 그러니까요. 그와 같은 거죠. 그 제품 자체도 지금 유사한 제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돈 10,000원이나 20,000원이면 G마켓이나 옥션에서 팝니다. 실장님 석희 형님이랑 친하신가 봐요. 아니요. 어떻게 시계까지 아시고?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는가 하면 그 시계가 한 20년 그러니까 저 중고등학교 때 막 전자시계 알람 된다고 하고 전자계산기 되고 막 이런 시계도 있었어요. 100m 뛸 때 초 재는 거. 그래가지고 그거 세계 시간 나오고. 그런 시계인데 그런 시계를 차고 있었거든요. 아 그게 한번 기사화가 됐었군요. 롤렉스나 이런 거 안 차고 태그 호이어 이런 거 안 차고 옛날 시간 잘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잘 맞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석희 형님 대단하신 분인 게 태그 호이어 이런 비싼 브랜드에서 분명히 협찬 제안이 들어갔을 텐데도 그렇죠. 그걸 다 물리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제품을 보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20년, 30년 전에 과거를 회상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자신만의 추억 같은 게 담긴 시계일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차던 시계 자식한테 물려주기도 하고 이거는 너네 할머니가 줬던 거다 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또 그게 잘 안 맞으면 약간 리폼 해가지고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미나미 양장점의 비밀이라고 하는 일본 영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양장점인데 그 사람의 몸이 변하면서 계속적으로 리폼해가지고 입혀주고 또 어머니가 입던 옷을 다시 수선해가지고 따뜻해 주기도 하고 이런 형태.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좀 뭐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잔잔한 감동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새 제품이다 비싸다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추억이 담긴 이건 나만의 추억이 담긴 제품이 제일 비싸고 소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그런 건 값어치를 따지기가 어렵잖아요. 뭐 값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뭐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튼 박 PD 그 정모 씨 친구는 1,000만 원짜리 시계 그 손해 받겠네요. 뭐 다이아 값이 올랐다고 하니까 뭐 자기 만족하면서 살겠죠.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다이아 같은 경우도 드비어스사가 거의 다이아몬드 유통의 70%를 장악을 하고 있어서 물량을 조절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 실제로 다이아몬드 가격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결혼 예물에서도 다이아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다이아 주고받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적절히 조정을 해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 그렇죠. 뭐 시간이 지나면서 좀 값어치가 변하지 않는 건 금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이나 은 같은. 그리고 또 다른 브랜드가 있을까요? 또 그 루이 까토즈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가방 브랜드입니다. 이 루이 까토즈 같은 경우에도 원래 프랑스 브랜드였어요. 아마 여자 핸드백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면 루이 까토즈라고 하는 저 압니다. 이 브랜드는 이제 2005년도에 태진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데서 인수를 했어요. 태진이면 노래방 아닙니다. 그건 이제 태영일 겁니다. 태영인가요? 태진 인터내셔널이라는 데서 인수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한 2,000억대 되는 브랜드로 되게 그것도 역시나 메스티지 브랜드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 브랜드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근데 초창기에 그 제품들을 보여줬을 때는 한국에서 핸드백이 5에서 10만 원 정도에 팔렸을 때 그 업체는 그냥 과감히 한 30만 원대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급화로 이제 왜 그런 거 아예 명품은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일반적인 제품이 아닌 그 중간에 되는 가격을 공략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 같은 경우가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분께서 잘 아시는 네파라는 브랜드. 네파. 아웃도어 브랜드. 이거는 약간 이제 뭐 인수를 했다기보다는 약간 그 이제 네파의 원래 회장이 약간 꼼수를 부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인가 하면 이제 그 이태리에다가 그냥 스튜디오를 하나 차렸어요. 디자인 스튜디오를. 그러니까 거기다가 상표를 네파라는 상표 등록을 했었고요.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그냥 인수를 해버린. 그러니까 결국은 이태리 브랜드를 인수한 형태가 되는 거죠. 아이고. 자기가 거기다 차려놓고서 그걸 자기가 가져왔는데 그게 인수예요? 그렇죠. 형태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야, 그런 방법도 있네. 이태리에다 하고 그 다음에 이태리에서 조그맣게 해서 뭐 컬렉션 조그맣게 제품 조그맣게 팔던 거를 그냥 여기서 인수해가지고 그 이태리 브랜드. 아니 그러면 저희도 그래도 되겠네요. 뭐 미국이나 이태리 같은데 경불진 브랜드 하나 내놓고 인수한 다음에 우리는 글로벌 언론사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에서 MCM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그 휠라 같이 큰 브랜드를 인수한 게 아닌 그런 약간 꼼수 인수.
이야, 그런 재밌네요. 형태로 브랜드를 인수한 형태. 그래서 네파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평안섬유 PAT. PAT. 예, 그게 모체입니다. 그 코뿔소 같이 예, 이렇게 맞습니다. 된 거. 예, 평안섬유 저기 청량리에 있는 그 니트 의류 잘 만드는 회사가 인수를 해가지고 전개를 해오다가 그 몇 년 전에 이제 MBK 파트너스라는 데다가 한 5,500억 정도에 넘겼어요. 그래서 MBK 파트너스는 이제 웅진 코웨이, 정수기 한 그 정수기 회사를 인수한 그 MB 투자 회사에다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먹고 빠졌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의류업체들을 한 5천억에 그 등산 브랜드를 넘겼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MBK 파트너스가 똥 밟은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평안섬유 네파가 그 잘 파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겼고 MBK 파트너스는 그거를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조금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네파가 이 네파를 연상케 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지은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런 꼼수를 부렸을지는 몰랐네요. 그런 식으로 하는 패션 브랜드들이 많아요. 그냥 상표 등록은 미국에다가 하기도 하고 유럽에다가 한 거를 거기에서 그냥 들여다 놓고 여기서 우린 라이센스 브랜드다. 라고 하는 형태가 많아요. 이야, 이건 진짜 꼼수치고도 좀 치사한 꼼수인데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형태의 라이센스 브랜드도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폴로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비버리 힐스 폴로 클럽이라는 걸 또 한국에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토미 힐 피겨가 유명하니까 토미 애킨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또 만들기도 하고. 그래놓고 이제 동대문에서 이제 상표만 파는 그런 형태도 많고. 그러니까 의류 브랜드가 이렇게 나오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어떤 브랜드인지 뭐 유럽 브랜드인지 미국 브랜드인지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신경 안 쓰시는 게 좋다라는 말. 사실은 그냥 유명무실한 해외 브랜드들이 많아요. 그냥 근본도 없는 해외 브랜드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냥 우리는 이태리 브랜드다, 프랑스 브랜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죠. 아이고. 그런 거에 또 속아가지고 비싼 돈 주고 사는 소비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브랜드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고 외국 브랜드 입고 싶으면 외국 오리지널 제품을 직구매, 직접 구매해서 사입던가 그렇지 않으면 국내 브랜드 사입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라이센스 브랜드는 다 국내에서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상표값을 내는 거고요. 뭐 그 일환으로 좀 뭐한 소리지만 노스페이스 다 미국 오리지널 제품하고 차이 많이 나요. 차이가 난다고요? 그럼요. 원단 자체도 그러고요. 디자인도 그러고요. 컬러감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다음에 한번 따로 이제 편성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잘 운영을 해서 더 잘 만드는 브랜드가 드물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네파가 됐든 뭐 이런 브랜드에 자꾸 이렇게 얽매이다가 보면은 사실 제품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값어치 같은 경우를 파악하기가 힘든 거죠.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직접 체험을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이제 오리건주 거기 출장을 갔는데 거기는 주세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마다 이제 세금을 때리는데 전략적으로 그거를 안 때리는 주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리건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큰맘 먹고 거기서 노스페이스 잠바를 샀거든요. 와, 근데 한국에 왔더니 비슷해 보이는 잠바가 있긴 한데 확실히 소재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쪽 같은 경우에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소재 선택부터 봉제, 완제품, 마케팅 관련된 부분을 일괄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AS까지도 자기네들이 다 처리를 한다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원단 업체가 샘플을 가져오면 그 원단 업체 사장님한테 이거 2m만 달라고 해가지고 봉제 업체에다 주고 봉제 업체 사장님들이 샘플 만들어서 A, B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공장에다 맡기고 하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음식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일회용 식품 만드는 편의점에서 우리가 그냥 덮밥 같은 거 데워 먹고 하는 그런 형태의 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집밥처럼 집에서 직접 해주는 따뜻한 밥에다 요리를 직접 하는 그런 형태로 사실은 외국은 만드는데 한국은 그거를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많이 팔고 빨리 싸게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패스트푸드화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의 패션 산업은 어떻게 보면 패스트푸드화가 너무 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좋은 제품, 그러니까 일정 퀄리티는 되겠죠. 아무래도 브랜드 업체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일정 퀄리티가 되겠지만 정말 좋은 제품들, 엄선된 제품들을 고르기는 힘든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라나 유니클로의 원조가 한국이군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자라나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시스템화를 너무 잘한 거고요. 그렇죠. 또 거기에서 쓰는 원단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엄선된 원단을 사용을 해요. 예. 예. 그리고 거기는 그렇게 비싸게 받지도 않잖아요. 대놓고 강조하잖아요, 걔들은. 예.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브랜드들, 그게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하고 외국하고의 그 의류 만드는 시스템 자체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한국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그 예를 들어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중간 정도 되는 품질의 옷들을 끊임없이 사 입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또 다른 브랜드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 카스텔바작이라고 하는 골프 브랜드, 고급 골프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카스텔바작이라고 하는 건 크로코다일이라는 크로코다일 브랜드로 유명한 형지에서 이제 2016년도에 아시아 상표권 자체를 인수를 해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전개를 하고 있고 지금 골프웨어 브랜드로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고 매출이 한 2천억 이상 되는 그런 브랜드로 키운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잘하면 굉장히 폭발적인 어떻게 보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인 거죠. 예. 그리고 이랜드에서 그 K-스위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2013년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K-스위스의 오너는 사실은 이랜드입니다. 아, 그래요? 예, 현재는. 저는 스위스 건 줄 알았는데. 미국 브랜드고요. 그래서 그거 지금 한국에서 전개는 화승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라이센스로. 그런데 이제 이랜드 자체의 본사가 지금 경영이 안 좋아가지고 그걸 매물로 내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기에는 버겁고 글로벌 운영 인수를 해서 글로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버겁고 또 본사 자체가 또 예를 들어서 능력도 없고 자금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매물로 내놨다고 그렇게 맞아요. K-스위스가 바쁠 때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아디다스인 줄 알고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K-스위스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K-스위스 같은 브랜드도 이제 한국에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그 해외 브랜드를 인수했을 때 운영할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있는 업체들이 인수해가지고 글로벌 경영을 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냥 매물로 나오니까 다짜고짜 이렇게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보는 그런 형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공적으로 했던 건 휠라라든가 MCM이라든가 뭐 루이카토즈 그다음에 카스텔바작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한국에서 인수해가지고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뭐 가장 글로벌화된 거는 역시나 휠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만달린 덕? 만다리나 덕.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랜드에서 그대로 인수를 했는데 어쩌지도 못하는 거죠. 반응이 그닥 좋진 않은가요? 한국에서는 아직 못 띄우고 있고 근데 글로벌로 보면 조금씩은 나가는데 그것도 역시나 메스티지 브랜드로 약간 이제 고급화를 지향을 하려고 하는데 이랜드가 좀 이런 소리 하면 뭐해서 탐욕이 많은 회사죠 사실. 그냥 다짜고짜 매물로 나오니까 돈은 있겠다 잡아먹고 예전에 뭐 프로스펙스 막 인수하려고 참여했던 것처럼 그래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러다가 그렇죠. 어떻게 안 돼가지고 팔아먹게 되는.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이랜드가 쪽으로 얘기하면 먹는 거와 관련된 브랜드 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좀 시세 차익만 보고 빠지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 운영할 생각은 없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비해 너무 큰 걸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랜드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인수도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 패션 업체들이 그러니까 적당히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을 인수를 해서 그걸 차근차근히 가야 되는데 급해요. 한국 내에서도 급하고 글로벌로 보면 급하고 그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휠라 이런 데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5년 10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잘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나라 속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 속담 중에 목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이랜드가 그런 속셈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뺏기기 싫은 거죠. 그렇죠. 패션 기업인데 패션의 거대 기업인데 남한테 뺏기기 싫고 매물로 나오니까 뭐 저기 전 세계 지사 있으니까 지사를 통해 가지고 뭐 그렇게 한 경우 있고 최근에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뭐 본사를 인수한 건 아니지만 국내에서 잘하던 브랜드들을 인수를 했다가 이제 뱉어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뭐 짧게 말씀드린다면 버그하우스라고 하는 아웃도어 브랜드도 기존에 잘하고 있는 업체를 라이센스 종료하면서 인수를 했다가 예. 자기네들이 5년 정기하고 뱉어내고. 아하. 그 LS라는 브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LS도 지금 이제 웨스트우드 전기하는 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닥치고 먹개비처럼 먹어버리는 거죠. 그 중에 그래도 성공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뉴밸런스. 뉴밸런스. 그럼 미국 거잖아요. 예, 뉴밸런스인데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지금은 네오미오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조용로 씨가 이제 전개하던 걸 인수를 해가지고 그거는 제대로 키운 거죠. 그거 하나는 자금력이 있으니까. 뉴밸런스를 어디서 인수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개하던 업체에서 인수를 한 거죠. 그건 글로벌 인수는 아니고요. 그건 그냥 영업권만 그렇죠. 가져온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인수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제대로 키운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버그하우스라든가 LS도 한국 그 전개권조차 이제 전개권을 본인들이 다 인수를 무조건 했어요. 글로벌 본사를 인수한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랜드가 사실 패션 업계에 있어서는 좀 그 상도위를 좀 못 지키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는 안 가고 또 회사 자체는 패션 산업에 대해서 요즘에는 또 큰 매력을 못 느끼고 호텔 프랜차이즈 쪽으로 또 포커싱을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외식 산업도 줄줄이 철수할 분위기인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랜드라는 회사는 참 좀 얘기할 게 많은 그런 회사인 거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랜드 얘기를 좀 더 깊숙이 파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랜드에 있었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좋긴 한데 이랜드가 또 저기 기독교. 그러니까 그건 말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랜드는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장재영 실장님으로부터 패션 시장의 꼼수들 들어봤는데 진짜 충격적인 얘기가 너무나 많네요. 인수를 꼼수로 한다. 이거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패션 업체들에서 약간 이렇게 편법 형태의 영업이 많아질 거예요. 또 사실은 패션 업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시스템 만들기보다는 당장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뭐 이제 우회 상장 같은 경우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거에 맞는 형태의 의류업체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 추억의 브랜드 필라가 성공적으로 부활을 했다. 기쁘긴 한데 마케팅을 잘한 결과다. R&D 이런 쪽에 좀 더 돈을 많이 쓰셔가지고 제품 자체를 정말 좋게 만들어서 제대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나이키나 아디다스도 마케팅 회사라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신에 이제 제품을 더 확실하게 만드는 거죠. 그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제품 잘 만들지 않습니까? 디자인도 독특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 거기다가 마케팅은 얹어가는 개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휠라는 제품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 있는 거 아니에요? 마케팅보다는 조금 더 제품을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면 조금 더 그 롱런할 수 있는 브랜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희 애청자분들은 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방송을 꼼꼼히 더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필라를 사놓고 아직 안 신었거든요. 제 발이 되게 민감해요. 제 평발이라서 바로 티가 나거든요. 반품하실 거예요? 그래서 신어보고 제가 상세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품은 안 하고 우리 실장님이 좀 도와주시고. 다음번부터는 저는 아식스를 신으라고 감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식스 얘기는 하셨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미리 샀어요. 아식스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가격에 비해서 품질도 좋고요. 근데 주소를 제가 대전에 있는 동생 집으로 해가지고 잘못 가가지고 신발이 반년 만에 회수를 했어요. 이번에 설에 가서. 아이고. 아무튼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쪽만 보더라도요. 요즘은 인기 있는 카페들이 보니까 빨래와 관련된 기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카페 안에. 그러니까 커피 마시러 가는 건지 빨래를 하러 가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그 카페에 들어가면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1인 가구다 보면 아무래도 좁겠죠, 집이. 근데 젊은 분들은 물론이고 이제 중년 분들도 이제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 옷에 대한 욕심은 또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런 서비스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탁 같은 경우도 일본처럼 DIY 형태로 다 바뀌고 있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고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직접 세제를 사서 내가 세탁을 하거나 또는 시간이 없는 분들은 직접 맡기고 그걸 보관까지 해주는 그런 형태로 애프터케어 시장은 발전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저희 오디박스가 제안하는 그런 미래, 애프터케어 시장의 미래를 보고 관심을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저희 애청자분들은 지금 그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내 옷 언제쯤부터 맡길 수가 있을까? 예, 아마 빨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4월 중순 이후부터 해가지고. 고객분들한테 저희 이제 경불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고객분들 옷을 직접 받아가지고 한 벌 한 벌 세탁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벌크로 뭐 20벌, 30벌 넣고 그냥 속된 말로 잡아 돌리는 형태의 그런 세탁이 아닌 저희는 한 벌 한 벌. 아무래도 고급 옷이다 보니까 한 벌 한 벌 집에서 하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이제 최고급 세제, 최고급 세제를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세탁 장인인 권정환 대표가 직접 한 벌 한 벌 빠는 걸로. 국가가 인정한 세탁 기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도 문의가 많이 온 게 이제 일반 회사들에서도 문의가 많이 와요. 원단 업체나 이런 데서. 그러겠네요. 저희가 이제 그 공급하고 있는 발수제가 친환경 발수제고 또 유럽에서는 지금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되거든요, 유럽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발수제를 쓸 수 없냐라는 문의가 많이 와서 샘플도 제공해드리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그 일반인 상대로 하는 발수제와 그 이제 원단 회사에서 쓰는 발수제는 약간 성분이 다릅니다. 원단 회사에서 쓰는 발수제는 이제 발수력이 더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뭐 각효제라든가 기타 첨가물을 넣어요. 짧은 시간 안에 그 발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랑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뭐 텐트 업체도 그렇고요. 원단 업체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 지난주에도 상담을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오디박스에 투자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이제 경불진 회원분들에게 조금씩이나마 같은 이제 투자라는 개념보다 이제 패밀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패밀리라는 게 뭐 사실은 작은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지만 멤버십 형태로 갈 수 있는 그런 쪽까지도.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뭐 5년, 10년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패밀리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경불진 회원분들이 뭐 패밀리로 돼가지고 저희한테 옷 같은 거 맡기고 세탁을 또 해드리고 또 나중에 이제 그에 따른 이윤 같은 거를 뭐 조금이나마 같이 뭐 은행이자 이상으로라도 충분히 드릴 수만 있다고 하면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쪽이 이제 아무래도 친환경 단체 쪽에 투자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멋진데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영국하고의 이제 어떤 그 관계 같은 걸 돈독히 하기 위해서 아까 픽업샵 그 도봉산이랑 북한산에 한다고 하셨는데 관악산이랑 수리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데들은 이제 2평, 3평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등산 가시는 분들이 옷 맡기고 거기다가 그럼 거기서 받아서 뭐 오전에 픽업해가지고 와서 세탁하고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일단 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산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게 어느 정도 확대가 돼서 일반인들도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전철역 같은데 비어있는 상가들 중에서도 2평, 3평, 4평짜리 여기 양재 좀 해주세요. 예, 이런 데들도 가능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고객들한테 가까이 가는 형태로 가게 되고
되면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적인 어떤 유통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진짜 빨리 이 얘기하신 게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마음은 급한데 사실은 일을 쭉 해오다 보니까 사실은 생각만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하. 당장 이제 물건 들어오는 것부터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좀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두 분이 워낙 꼼꼼하셔가지고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권정환 대표가 꼼꼼하고 저는 이제 방향만 좀 잡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한번 예고해 주셨던 것 같아요. 글로벌 브랜드 인수 사례 관련돼 가지고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아마 최근에 이제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주목받는 패션 업체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은 휠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휠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한국 업체가 휠라 코리아가 글로벌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전까지만 해도 이태리 유럽을 대표하는 스포츠 브랜드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휠라 코리아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패션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오디박스의 장재영 실장님 모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안녕하세요. 장재영 실장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도 혼자세요? 저희 권정환 대표가 지난주에 대만 출장을 갔어요. 개인 일 때문에. 가서 주말에 와가지고 지금 몸살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침에 문자가 급하게 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대만 지진 얘기 크게 났는데 그거... 지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세요? 그거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 감기 몸살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사무실 약간 오후 늦게 나왔다고 하고 오늘은 이제 못 일어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만 녹음하러 왔습니다. 권정환 대표님 빨리 쾌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뭐 젊으니까 저보다 훨씬 젊으니까 금방 일어날 거예요. 그래요? 아니 근데 저희 애청자분들은 걱정하실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을 막 여기저기 일으키려고 하시는데 대표님이 몸살로 있으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지금은 약간 한가한 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이제 세제가 지난주에 바로 선적이 돼가지고 4월 중순에 들어와요. 아이고.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이메일 같은 거 오는 거 보니까 그쪽에서 생산도 늦어졌고 또 김유리 팀장이 이메일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재택근무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영국에 폭설이 와가지고 회사에 출근을 못했대요. 그래서 집에서 근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난번 프리미어 리그 이렇게 중계하는 거 보니까요 한방 눈이 펑펑 내리는데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째 출근을 못했고 선적 날짜는 언제다 이렇게 공지해가지고 왔고 또 이제 그거에 맞춰서 선적사가 픽업해가면서 대략적인 날짜를 얘기해 줬는데 한 4월 15일 경으로 도착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희 애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너무 늦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뭐 추위도 안 끝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 너무 따뜻해지고 있어서 걱정스럽긴 하지만 결국은 뭐 바늘 허리 메어서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제품 들어와가지고 그거 맞춰가지고 다운 세제들 이제 공급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최근엔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남양주에 저희 이번에 이제 오픈하는 공장 부지 조금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셨어요? 금주 중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작게 시작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탁 공장 예전에도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애청자분들 중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세탁 공장 도대체 어떻게 이용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세탁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틈새 맞게 가지고 원하는 시간에 배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하려고 해요. 일본 세탁업은 그쪽까지 지금 발전이 돼 있고요. 일본은 그렇게 하나요? 그런데 한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도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 사업까지도 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의 선도 업체들은 오디박스가 하는 거 보고 잘 되면 따라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마 그쪽은 이제 나중에 설비까지 갖춰지고 또 그러는 쪽이고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뭐 텐트 세탁이나 발수 이런 것까지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나중엔 그런 제품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세탁이라는 쪽보다는 애프터 케어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장 쪽으로 조금 앞서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는 그 얘기하신 것 중에 그 보관이 가장 매력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운 같은 거는 집에 보관하려면 그 압축팩 있잖아요. 그런데 넣어놓으면 나중에 꺼내보면 이게 다 이상해져 버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을 많이 이제 호소를 해가지고 일본의 기쿠야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렇게 보관까지 6개월까지 무료, 그 이후부터 유료로 전환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에 세탁 맡겨서 9월에 찾아갈 수도 있고 3월 세탁 맡겨서 12월에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런 서비스까지 다 커버가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은 어느 정도로 잘 돼 있는가 하면 직접 고객의 물건을 받아서 세탁하고 또 배송까지 직접 해줍니다. 직원들이. 그 서비스까지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면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한국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서비스 하시면 저희 집 것부터 좀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에 다운 자켓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걸려 있으면 옷장에 옷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비용도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저렴하게 맡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본은 집들이 작고 장도 작으니까. 한국도 못지 않죠. 그래서 한국도 그 시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제품들이 일반적인 티셔츠나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고급 제품들이겠죠. 아무래도 뭐 오리털, 고어텍스 뭐 이런 제품들 그렇죠. 중심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 애프터케어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세탁의 애프터케어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또 오디박스는 서서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꽤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 블루오션이라는 확신이 계셨던 것 같아요. 요즘 1인 가구들을 늘잖아요. 이태원을 공략하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그 주변에 있는 뭐 크린토피아라든가 빨래방처럼 그렇게 하는 형태가 아니라 저희는 고급 제품들 저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니왁스 친환경 세제를 이용을 해서 한 벌 한 벌 수작업을 해가지고 직접 세탁하고 발수 처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세탁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프리미엄 세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은 모든 제품을 다 하진 않고요. 저희는 이제 고어텍스, 이제 고어텍스 같은 이제 기능성 의류, 그다음에 침낭, 그다음에 다운 의류. 그 다음에 다운 그 침구류 이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배송을 하고 받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김태희가 덮고 자는 이불도 가능하시는 거네요? 하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린토피아나 이런 데다가 맡기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세탁을 했는데 대용량이기 때문에 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은 저희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오리털의 그 기름 성분 같은 거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는 친환경 세제를 활용을 하니까요. 그런 프리미엄 세탁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비전을 그 주변 분들한테 얘기하니까 과감히 투자하시겠다는 분들도 나타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모든 세탁의 모든 부분을 다 컨트롤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고급 제품들 뭐 개인적으로 뭐 한두 벌 정도는 이제 고급 제품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20-30만 원짜리 이상의 옷들. 오리털도 뭐 고급 오리털 그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두 번 뭐 세탁할 수 있는 그런 쪽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탁부터 이제 건조, 그다음 발수 처리 이런 부분을 좀 차별화하고 유통 같은 경우에도 차별화하는 배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맡길 때 택배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 방법들은 이제 고객이 직접 보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택배 기사분을 보내가지고 픽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편의점에서 저희한테 바로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나중에 되면 저희가 이제 뭐 도봉산이나 북한산 같은 데다가 예를 들어서 픽업샵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수거하는 그런 샵 같은 걸 운영을 해서 등산 가실 때 맡겨놓으면 저희가 거기서 받아서 직접 세탁을 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네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일본처럼
두꺼운 옷 같은 경우는 직접 뭐 6개월, 뭐 1년까지 보관까지도 아하. 지금 보면 LG 같은 경우에 스타일러라는 제품 있지 않습니까? 옷 보관하는. 예. 냉장고 비슷하게 생긴 거.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설비를 갖춰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고객의 옷을 쾌적한 상태로 보관까지 해가.